오만 술탄국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지도 위에선 하나를 긋는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이 나라는 걸음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그 얼굴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체가 보이는 나라다. 니스와 외곽의 대추야자 농장에서 시작해 다르 해안의 안개 낀 항구마을 무르바트를 거쳐 내륙 발라의 도자기 공방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은 5개의 조용한 결정들을 따라간다. 그 결정들이 모여 오늘의 오만을 만들었다. 먼저 니스와 외곽 대추야자 숲 사이로 들어가 보자. 한 농부가 관계수로의 나무 문을 연다. 물이 이웃의 밭을 향해 흘러가도록. 언제 문을 열지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시간표에 정확히 적혀 있다. 시계도 계약서도 아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순서다. 이런 걸 보면 문득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이렇게 말없이 지켜지는 약속 같은 게 얼마나 될까? 여정은 남쪽으로 이어진다. 다르 해안의 항구 마을 무르바트. 이곳에서는 지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분명 사막이어야 할 언덕에 안개가 옆으로 흐른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산을 타고 넘어간다. 두바이에서 온 한 가족이 젖은 잔디 위에 소풍을 펴진다. 아라비아 반도 한복판, 한여름의 말이다. 발라의 한 공방으로 들어서면 한 남자의 두 손이 41년째 같은 물레 위에 놓여 있다. 손가락 사이의 진흙은 문박 언덕의 붉은빛 흙 그대로다. 이곳이 오만이다. 인구 320만 명,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 끝자락. 낮은 돌집과 느린 커피의 아라비아. 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금도 모스크인 나라. 55년 전 이 나라에는 학교가 3곳, 포장도로가 10km 뿐이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 문을 연 남자는 거의 혼자서 이 나라가 어떤 근대를 받아들일지 결정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 나라를 5개의 조용한 결정을 통해 읽어보는 여정이다. 높이 제한, 몬순, 커피 주전자, 교실, 그리고 지금도 돌고 있는 물레. 아침 6시 무스카트.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다. 뼈빛깔의 미나레트 하나에서 아잔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인구 160만의 도시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될 만큼 오래도록 멈춰선다. 눈에 보이는 모든 지붕선은 하얗거나 태양이 고을 넘어서기 전 그 하양이 띠는 모래빛이다. 그 어떤 지붕도 미나레트의 높이에 닿지 못한다. 거리 청소부가 텅 빈 교차로를 건넌다. 픽업트럭 한 대가 빵집 앞에서 공회전한다. 빛은 아직 오늘이 무슨 색이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곳이 술탄국의 수도인데 스카이라인이 없다. 이유는 법전에 적혀 있다. 1970년 이후 무스카트 중심가의 건물 높이는 대부분의 지구에서 몇 층 이내로 제한되었다. 예외는 계획 승인을 통해 드물게만 허가되었다. 수도의 어떤 상업 건물도 술탄 카부스 그랜드 모스크의 가장 높은 미나레트 약 90m에 닿지 않는다. 하양, 살라색, 풍화된 뼈의 빛깔이라는 도시의 색채조차 같은 규정에 담겨 있다. 한 문단의 법률로 이루어진 수도인 셈이다. 그 문단에 서명한 사람은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였다. 그는 1970년 7월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거의 피 흘리지 않은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2020년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라를 다스렸다. 그가 물려받은 나라에는 세워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남기고 간 나라는 북쪽의 두바이와 도하가 이미 300m를 넘어서던 시절에도 그 경쟁에 뛰어들기를 거부한 건축법을 갖고 있었다. 무스카트는 낮게 머물렀다. 미나레트는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남았다. 그 규칙은 반세기 동안 지켜져 왔다. 아침 7시 15분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항구에서 5분 거리의 주택가 골목에서 새하얀 디시다샤, 오만 남성들의 일상복인 발목까지 오는 무명 로브를 입은 한 남자가 딸을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준다. 이웃집 문턱의 노스의 향로에서는 아직 희미하게 연기가 오른다. 아침 유향의 마지막 자락이 이제 옅은 우윳빛으로 물든 하늘로 사라져간다. 이웃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향은 문틀에 남아있다. 이것은 교통보다 오래된 습관이고 학교보다 오래된 습관이고 향이 거리까지 퍼질 수 있도록 건물을 낮게 유지하는 그 법보다도 오래된 습관이다. 수놓은 긴 아바야를 입은 한 여인이 모퉁이를 건넌다. 그녀 뒤로 3층짜리 주택, 그 다음 담장, 그 다음 또 주택, 그리고 하늘. 도시에서는 계속 평평하다. 오만 국민의 상당수는 완전히 새로운 오만 안에서 자란 젊은 세대다. 오늘 아침 학교로 걸어가는 아이들 중 많은 수는
고개를 들어야 할 만큼 높은 각도에서 자신들의 수도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도시는 사람의 몸에 맞춰져 있다. 차 문이 닫힌다. 누군가 마당 건너로 이름을 부른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낮은 난간에서 날아오르고 그 뒤로 하늘은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끊김없이 펼쳐진다. 저녁이 되면 하얀 벽들은 살구빛으로 물들고 두 번째로 마지막인 아잔이 새벽에 지나갔던 그 지붕선을 다시 지나간다. 미나레트는 여전히 화면 속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그 그림자는 항구 가까이까지 뻗어 있다. 자전거를 탄 소년이 그 그림자를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간다.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지나가는 사람의 태도로. 코르니시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각각의 불빛은 뒤편 건물의 2층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자리한다. 여기서 남쪽으로 800km. 규칙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날씨만은 그렇지 않다. 다르 해안의 무르바테에서는 안개가 떨어지지 않는다. 옆으로 흐른다. 6월 말이 되면 아라비아 해에서 안개가 밀려 들어와 카라 산맥의 초록 사면에 부딪힌다. 그리고 1년 중 10주 동안 대개 모래 비친 이 나라는 젖은 잔디밭의 빛깔로 바뀐다. 한국의 언덕에는 누워도 될 만큼 두터운 풀이 자란다. 어떤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개울들이 석회암 사이로 길을 찾아 내려와 전혀 다른 기후를 위해 20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의 돌담에 고인다. 어선한 척이 잿빛 물 위에 정박해 있다. 선체에는 물기가 맺힌다. 수평선은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카리프, 남서문순이다. 그리고 오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몬순을 가진 나라다. 대략 6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다르 지역은 사막이다. 이 기간 안에서는 걸프의 다른 나라들이 존재를 쉽게 믿지 못하는 장소가 된다. 20세기 후반까지 이것은 사적인 기상현상에 가까웠다. 어부들은 계절을 알았다. 고원 목초지에서 낙타를 모는 베두인 가족들도 계절을 알았다. 그러나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은 딱히 알지 못했고 걸프의 다른 나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1998년 국가는 살랄라 관광축제를 만들었고 그 계절에는 달력이, 안내책자가, 그리고 가격표가 생겼다. 최근 시즌에는 방문객 수가 80만 명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섰다. 무르바트로 향하는 도로변에 늘어선 번호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서 왔다고 말해준다. 텅 빈 사막을 이틀, 사흘씩 달려와 젖은 잔디 위 담요에 앉아 아이들이 나뭇잎을 만져보게 하는 걸프의 가족들. 마을 위 언덕에서는 두바이에서 온 한 가족이 소풍을 펼쳐놓았다. 보온병은 6시간 동안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종류다. 두 아이가 맨발로 잔디밭에 서 있다.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는 가슴 높이로 든 휴대폰으로 안개를 촬영한다. 어머니는 추위에 웃음을 터뜨린다. 7월 말인데 다들 플리스를 입고 있다. 기온은 섭씨 22도. 한여름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것은 작은 기적이나 다름없고 그 기적의 값은 기름 한 탱크와 호텔 예약 하나다. 무르바트라는 마을 자체는 이 몬순 관광보다 훨씬 오래됐다. 항구는 이 몬순 경제보다 1000년이나 앞서 존재했다. 중세시대 이곳은 인도양 연안의 주요 유양 항구 중 하나였고 아라비아산 말들이 인도의 궁정으로 실려나가던 곳이었다. 지금 마을에는 대략 5,000명이 산다. 곳 위의 요새는 몇 년마다 하얗게 밭이 칠해진다. 항구의 배들은 지금도 새벽마다 방어와 참치를 잡으러 나간다. 몬순 관광은 새로 덧입혀진 층이고 그 아래 더 오래된 층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물가에서 두 골목 안쪽, 낮은 집에서 한 할머니가 젖은 쇼르를 어깨에 더 단단히 두르고 열린 문 바로 안쪽에서 작은 등유 버너에 불을 붙인다. 사촌들이 내륙에서 내려왔다. 그곳은 11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와 초록을 보여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주전자를 버너에 올린다. 카다멈 향이 문가로 퍼지며 밖에서 들어오는 젖은 석회암 냄새와 만난다. 그리고 한순간 두 냄새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붙잡는다. 그녀는 첫 잔을 짧게 따른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사촌들은 두 손으로 잔을 받는다. 밖에서는 안개가 골목까지 내려와 아이 하나가 끝에 있는 담장도 보이지 않는 채로 웃으며 뛰어간다. 9월 초가 되면 북쪽에서 온 차들은 돌아설 것이다. 잔디는 3주 안에 누렇게 변할 것이다. 개울들은 다시 아무도 걷지 않는 산비탈의 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새는 하얀 칠을 유지할 것이다. 북쪽의 차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는 자신의 더 오래된 시계로 돌아간다. 잔으로 재는 시계다. 무르바트의 할머니가 따른 그 잔은 형태로도 자세로도 바로 이 시각 내륙 어느 집에서 들어 올려지는 잔과 똑같다. 그곳은 11달째 비가 오지 않았고 문을 열면 밀집빈 마당이 펼쳐지는 곳이다. 수놓은 긴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노쇠 커피 주전자를 쟁반이 손잡이 없는 작은 잔을 향해 기울인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다. 따르는 양은 짧다. 골무만한 잔에 손가락 2마디를 넘지 않는다. 주전자는 잔 사이에 내려놓지 쟁반 위에 계속 들고 있지 않는다. 손님이 주전자가 노쇠에 닿는 소리를 듣고 이번 잔은 끝났으며 다음 잔이 곧 온다는 걸 알도록 이것이 카와 오만식 커피다. 북쪽 도시들의 짙은 갈색과 달리 옅은 금빛이고 가볍게 볶으며 카다멈이 두드러지고 때로는 사프란 몇 가닥이 때로는 정향 하나가 더해진다. 골무만한 잔에 담겨 나오고 손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잔을 옆으로 기울일 때까지 계속 채워진다. 그 작은 몸짓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세 잔은 제대로 된 방문의 최소치이지 최대치가 아니다. 주전자와 함께 나오는 쟁반에는 대추야자도 곁들여진다. 오늘 아침에 칼라스 대추야자, 줄기가 끈적한 채로 작은 접시에 소복이 쌓여있다. 접시는 비워지기도 전에 다시 채워진다. 이 방은 마질리스다. 어느 정도 연륜 있는 오만 가정이라면 거의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는 접견 공간이다. 카펫이 깔린 긴 바닥, 새 벽면을 따라 놓인 방석대, 주인이 먼저 들어서는 낮은 문. 이 방은 부엌보다 오래되었다. 부엌은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마질리스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고 없이 누군가 찾아올 수 있는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마질리스를 집의 평면도 안에 새겨 넣어왔다. 방문은 천천히 흘러간다. 방 자체가 느림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방석은 앉기를 부르고 일어서기를 말린다. 이 방에서 말없이 오가는 많은 것들은 한때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던 것들이었다. 1970년 이후 높이 제한법과 학교 제도를 낳았던 바로 그 국가건설의 물결 속에서 여성협회들과 간의 공예 교육이 나라의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주전자를 어떻게 쥐는지, 대추야자를 어떻게 늘어놓는지, 제대로 된 방문이 얼마나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도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끝을 맺는지. 지금은 모든 주에 지부가 있다. 그 교육은 화려하지 않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 결과는 잘못된 시간에 문을 두드린 낯선 사람에게도 짧은 첫 장과 손 닿는 곳에 대추야자와 사과할 필요 없이 앉을 자리가 주어지는 나라다. 주전자가 다시 움직인다. 두 번째 잔이다. 대화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아이 하나가 방에 들어왔다가 손에 대추야자를 쥐고 다시 나간다. 주전자가 내려놓인다. 주인의 딸, 12살인 그 아이는 잔이 건네지는 방식을, 쟁반이 옮겨지는 방식을, 주전자가 노쇠에 닿도록 내려놓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눈으로 배우는 중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마당으로 난 창이 열려 있다. 담장 너머로 동네 모스크의 하얀 미나레트가 살짝 보인다. 그리고 정오의 아잔이 몇 시간 전 무스카트를 건넜던 그 새벽의 아잔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붕들을 건너간다. 미나레트 뒤편 벽에서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방문이 잠시 멈춘다. 주인이 일어선다. 주전자는 작은 버너 위에서 계속 따뜻함을 유지한다. 이 방을 흐르는 시계는 두 번째 시계, 더 느린 시계다. 관광의 시계와 석유의 시계 아래를 함께 흐르는 시계. 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이 방을 흐르는 시계는 1970년에 태엽이 감겼다. 그 이전에는 문이 잠겨 있었다. 1969년 여름, 한 아이가 해안 마을 집의 나무 탁자에 앉아 빌려온 쿠란을 귀로 외워 소리내어 읽었다. 근처에 다닐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탁자를 비추는 빛은 등유 램프 하나뿐이었다. 그 마을에는 공공전력이 없었다. 나라 대부분에 공공전력이 없었다. 쿠란은 빌린 것이었다.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귀로 외워 읽었다. 그 집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배운 누군가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시절의 술탄은 사이드 빈 타이무르였다. 그는 1932년부터 1970년까지 통치했고 거의 모든 자문관의 조언을 거스르며 나라를 20세기로부터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논리는 엄격했고 일관되었다. 그가 믿기로 근대화는 빚과 외세의 영향과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올 뿐이었다. 그는 대부분을 거부했다.
1970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38년간 다스린 나라에는 정규 학교가 3곳뿐이었고 모두 초등과정에 모두 남학생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전체 재학생은 대략 900명이었다. 병원은 미국 선교단이 운영하는 한 곳뿐이었다. 포장도로는 대략 10km, 전부 수도 안에 있었다. 허가제도가 나머지 이야기를 말해준다. 사우르에서 삼촌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었던 한 청년은 지역관리를 통해 신청하고 기다렸다. 마트라에서 항구의 눈부심을 막을 선글라스를 사고 싶었던 상인도 신청하고 기다렸다. 카이로나 카라치로 유학을 떠나고 싶었던 소년은 신청했지만 거의 언제나 거절당했다. 라디오는 많은 지역에서 금지되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수도의 문은 해질녘에 닫혀 새벽까지 열리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다르발라는 지금 안개가 소풍객들을 불러들이는 바로 그 무르바트 위쪽 산악지대에서 좌파 무장 세력이 벌인 게릴라 봉기였다. 마을 전체가 인구를 잃었다. 우물은 독으로 오염되었다. 영국은 술탄의 군대에 장교와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전투는 1976년이 되어서야 깔끔하지 않은 방식으로 끝났다. 오늘날 무르바트 절벽 위를 순찰하는 공원 관리인들, 저녁이면 그늘진 마질리스에 앉아있는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전쟁에서 편을 선택했거나 양쪽 모두에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의 아들이고 손자다. 1970년 7월 23일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는 살랄라에서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폐위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런던으로 보내졌고 2년 뒤 도체스터 호텔의 한 스위트룸에서 망명상태로 거의 홀로 세상을 떠났다. 카부스는 그때 29살이었다. 그가 물려받은 나라의 문해율은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10% 미만이었다. 5년 안에 수백 개의 새 학교가 세워졌다. 10년 안에 그 나라 역사상 전례 없는 수의 여학생들이 교실에 앉게 되었다. 20년 안에 포장도로가 내륙까지 닿았다. 안에서 잠겨있던 문이 열렸고 그와 동시에 실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그 문을 통과해 들어왔다. 1969년 나무 탁자에 앉아있던 그 아이는 살아있다면 지금 60대일 것이다. 그녀 자신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다. 그녀의 손주들은 오늘 아침에도 학교에 있다. 그리고 그들을 책상 앞에 앉힌 바로 그 국가건설의 물결은 결국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의 기술이 이미 절반쯤 잊혀가던 공방에까지 닿았다. 내륙발라 외곽, 해안에서 도로로 2시간 거리의 한 공방에서 한 도공이 발로 돌리는 물레 앞에 앉아있다. 마을에서 그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두 손이 그 이름을 새겨왔다. 물레는 나무로 되어 있고 발뒤꿈치가 닿는 자리는 나뭇결이 검게 변할 만큼 오래됐다. 손가락 사이의 진흙은 이 지역 특유의 붉은 갈색 흙이다. 오만 사람들은 그 흙을 그것이 나는 땅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는 41년째 이 물레 앞에 앉아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전에 이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엄지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형태는 물 항아리다. 적어도 3000년 동안 이 오아시스에서 만들어져 온 형태다. 발라는 1987년에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흑벽돌 요새와 그것을 둘러싼 오아시스 성벽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람이 계속 살아온 정착지 중 하나다. 또한 이곳은 조용한 국가적 선택에 의해 보자기가 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1980년대 석유 수입이 나라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굳이 소리내어 묻지 않는 질문과 마주했다. 아무도 살기 위해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기술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만이 정책으로 써낸 답은 특정 공예를 급여를 받는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2003년 현재의 형태로 설립된 공예산업청은 발라의 도공들에게, 니스와의 은세공인들에게, 샤르키아의 직조공들에게, 해안의 조선공들에게 훈련과 장비와 수당을 전달한다. 물레가 도는 이유는 국가가 그것이 돌아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항아리는 그의 손 아래에서 이 세기에 만들어지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속도로 자라난다. 그가 엄지를 적신다. 손톱 너비만큼 테두리를 넓힌다. 이제 항아리의 벽은 찻잔의 벽보다 얇아졌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다. 열린 문 밖에서는 20대의 견습생 3명이 돌판 위에서 진흙을 반죽하고 있다. 그들의 디시다샤 무릎개에는 흙먼지가 앉아있다. 그중 한 명은 도공의 조카다. 또 한 명은 도자기와는 전혀 인연이 없던 집안 출신으로 무스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보다 이 훈련 프로그램의 수당이 낮다는 이유로 3년 전 지원했다. 국가는 그에게 도공이 아는 것을 배우라고 돈을 지불한다.
도공은 그것을 가르치라고 돈을 받는다. 800km 남쪽 무르바트 위 절벽에서는 베이지색 제복을 입은 베두인 남자가 목에 건 쌍안경으로 아이벡스를 세며 보호구역인 와디의 경계를 걷는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 같은 산비탈에서 낙타를 몰았고 추운 밤이면 같은 바위 그늘 아래에서 잠들었다. 이 남자는 환경청의 제복을 입고 있다. 그의 무전기가 한번 지지직거리다가 조용해진다. 이 일은 그의 할아버지라면 알아보지 못했을 일이지만 그 산비탈만큼은 그의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을 바로 그 산비탈이다. 그 산비탈은 발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도공은 완성된 항아리를 판자 위로 들어올려 다른 항아리들 사이에 놓고 말린다. 판자 위에는 14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 내일 아침이면 20개가 될 것이다. 이달 말이면 공방 뒤편의 가마가 가득 찰 것이다. 불은 새벽 4시에 지펴질 것이고 항아리들은 이 지역 흙의 빛깔로 구워져 나올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바로 그 빛깔나로 발라 중심의 미나레트에서 오후 기도 시각을 알린다. 물레가 느려진다. 도공은 견습생 몇 명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써온 헝겊에 손을 닦는다. 그가 일어선다. 문 쪽으로 걸어간다. 밖의 빛은 살구빛이다. 800km 북쪽, 반세기 전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지 결정한 한 도시 위로 하루가 저물던 그 빛과 똑같은 빛깔이다. 그는 문을 열어둔 채로 나선다. 이 여정을 되짚어보면 5개의 결정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내려졌지만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모인다는 걸 깨닫게 된다. 성장이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성립하는가? 무스카트는 하늘을 향해 뻗기를 거부함으로써 무언가를 지켰고 살랄라는 사적인 계절을 관광상품으로 열어젖힘으로써 무언가를 얻었다. 발라의 도공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그 지원이 사라져가던 손기술을 붙잡아준 마지막 끈이었을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랄 게 없다. 전통을 국가가 급여로 사들이는 것이 전통을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전통을 박물관 유리 안에 가두는 또 다른 방식인지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도 그런 물레가, 그런 커피 주전자가, 그런 관계수로의 나무문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급하게 높이 솟아오르는 도시를 만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문 밖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온 걸까? 오만이 선택한 낮은 스카이라인과 느린 커피잔이 미련한 정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판단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내려질 것이다. 다음날 아침 도공이 다시 물레 앞으로 돌아올 즈음 아자는 다시 한번 무스카트를 건넌다. 새하얀 디시다샤를 입은 남자가 딸을 같은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준다. 이웃집 문턱의 노스의 향로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연기가 오른다. 미나레트는 여전히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아침 6시, 빛은 아직 오늘이 무슨 색이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 무르바트에서는 6월 말이면 안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머니의 주전자는 선반 위에 놓여있다. 고뒤의 요새는 지난 4월에 다시 하얗게 칠해졌다. 320만 명의 사람들, 5개의 조용한 결정,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물레 하나.